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맛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세론을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동시에 중도 외연 확장 전략을 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한덕수를 포함한 반명연대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 맞수를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연구원 최용선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어느 신문을 봤더니 이 양당 경선과 관련해서 이런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반성 없는 국민의힘 경선, 감동 없는 민주당 경선. 자,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지 먼저 윤희석 대변인부터. 저희가 이제 반성이 없다. 예. 특히 이제 탄핵에 관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반성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탄핵이라는 것이 워낙 큰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또 저희 당 지지자들이나 구성원들 중에 일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또 8년 만에 이런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저희가 어떻게 탄핵과 계엄에 대한 국민적인 질타와 비판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저희 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 분들 중에는 계엄에 반대하고 또 탄핵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긍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 후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인지는 말씀을 하시네요. 자, 민주당은 뭐 재미가 없다, 감동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민주당 지금 경선은 지난 3년간의 서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깝게 1%포인트 이내의 격차로 떨어진 이재명 후보가 지난 3년 동안에 이제 검찰 수사와 모진 시간들을 보내고, 당원들은 또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전당대회를 거쳐서 77.77%, 한 번은 85%에 두 번에 걸쳐서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줬던 것이고, 그게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면서 이 서사가 쭉 완성돼가는 형태라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 후보들과의 차별성들이 확연하게 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란 사태를 이제 종식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점에서 뭔가 이렇게 안정감 있고 힘 있는 후보에 대한 소구력들이 당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팽배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뭐 지금 압도적 지지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3자나 밖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 당원들 입장에서는 뭐 나름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왕의 귀환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집권의 어떤 수권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4인 주자들의 1대1 맞수토론, 저도 이제 유튜브로 좀 생중계를 봤는데,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간의 설전이 이렇게 토론을 해도 되느냐 싶을 정도더라고요.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갖고 한동훈 후보에게 내 사람이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민주주의자 맞냐 이렇게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윤 대통령 관련한 부분, 또 한동훈 후보하고 윤 대통령이 각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 이 말을 4번 정도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김문수 후보의 주장은 그렇게 친한데 넘어가 주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의 대답은 공적인 관계가 우선인 것인데, 사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적 관계를 치면 본인이 훨씬 더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적인 관계에서 그것이 작용을 해서, 사적인 관계가 작용을 해서 큰 일을 그르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반박을 한 것이고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면 공화주의자가 맞느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분이 맞느냐라는 얘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영선 원장님은 다른 당 경선 얘기긴 하지만 이 대목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가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가하다.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괴멸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보수의 재구성을 통해서 이른바 새로운 한 축으로서의 보수 우파 정당이 좀 재정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변잡기적으로 뭐 키높이 뭐 구두를 신었냐, 뭐 가발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인격을 좀 약간 깔아내리는 듯한 이런 공방들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의 어떤 과거지향적인 논쟁의 과정들을 진행한 걸 보니까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재명 후보와의 뭐 경쟁에서의 차별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라는 것은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런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 경제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것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리더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리더의 어떤 자격 요건 중에서 특히 신변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이 보수가 뭔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또 조기 대선이 벌어지다 보니까 차별성을 구하는 방법도 정책적 차별성은 정말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제 본선을 또 이렇게 치르려고 하는 흐름들도 좀 익혀지고 그래서 이거는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라도 어쨌든 시간이 좀 남았으니 한동훈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경제 방향 혹은 대한민국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놓고 또 그것과 반대대로 또 홍준표나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방향을 놓고 좀 뭔가 건전한 좀 논쟁의 장이 벌어지면 민주당도 좀 경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봐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뭐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여겨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탄핵 계엄 아직도 못 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되고 지금 거기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에서 저희가 건전한 토론을 할 경우에 봐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잘해서 민주당의 관심을 좀 끌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경선은 뭐 약간 좀 흥미는 없지만 워낙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독보적으로 앞서가기 때문에 이 대표는 경선 말고도 이제 외연 확장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예요. 이 조갑지 정규제 두 분 보수 논객과 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일체 이념 문제 안 다루겠다. 친일파 문제나 과거사 문제도 덮으려 한다. 이 정규재 씨가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김동연 후보가 조금 문제를 삼았어요. 보수 진영 만나서 친일파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 한다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발언이 중간이 좀 생략된 거다. 이게 정확한 의중은 뭘까요? 결국 지금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4분기 연속으로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또 코로나는 아주 이례적 상황이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맞닥뜨려야 될 문제는 결국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내수 경기가 완전히 꺼져버리고 수출도 꺼진 상태에 관세 문제가 아직 우리 항구에 도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정부에 누가 되더라도 이 현재의 이 위기 상황을 토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 상황을 뚫고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야 진보 보수의 어떤 실용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게 취지인 거고요. 과거 이념지향적으로 빠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거에 척결한다라고 하는 황당한 무계한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타협도 안 하고 상생도 안 하고 여야가 결국 싸우면서 서로를 무찌르려고 하고 있는 이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이번에는 좀 더 그거를 극복적으로 가보자.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본선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좀 위기의식을 느낄 만도 해요. 이재명 후보야 뭐 4년 넘게 대선 준비한다고 봐야 되죠. 그 사이에 두 번째 대선을 맞는 거고 중간에 국회의원 2번 하고 당대표 2번 하고 본선을 계속 뛰고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이건 사실 부러워요. 보수 논객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두 분을 만나서 우클릭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두 분이 더 이상은 이재명 대표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좋은 말도 했어요. 이름까지 풀어서 이재명의 명자 밝은 명자에 일과 월이 있으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물론 뭐 개인적으로 그런 소회를 밝힐 수도 있지만 유권자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경선은 뭐 거의 끝난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후보로 거의 확정된 분의 이 행보라는 것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둘러야 하는 입장, 조급해지는 입장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양당을 지켜보면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서구가 나오잖아요. 그걸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토끼처럼 멀찍이 날아가서 이제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여유도 있는데 지금 그런데 문제는 국힘 경선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한덕수를 포함한 반 이재명 단일화 이게 최종 경선이 될 거다. 한덕수 대행은 언제 출마 선언합니까?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선으로 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저는 출마 선언을 하시기 전까지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가진 현재 직책과 위치와 국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말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본인이 출마하는 명분과 나라를 위해서 출마하겠다는 것과 본인이 출마하기 위해서 직을 버리는 것이 완전히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명분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또 준비 차원에서 봤을 때 정당의 배경도 없고요. 과연 출마를 강행할 것이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 만약에 출마를 강행할 경우에 그럼 이제 뭐 단일화 문제가 분명히 나오겠죠. 근데 그 단일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냐, 뭐 방식이 어떠냐 이걸 떠나서 과연 단일화 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한 총리가 출마해서 버틸 수 있을 것이냐도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맷집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죠. 바른미래당에서 대표도 했고 그분은 한덕수 지지를 선언했다고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반기문하고는 다르다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를 그냥 다 흔들어 버리고 싶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이나 여러 가지 개헌을 염두에 놓고 한덕수라는 하나의 이제 일종의 경주마를 통해서 네. 그 지점까지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정당 정치를 놓고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고 국정 운영세로서 능력을 검증받는 것은 정당이어야 되는 것이지 네. 자꾸 정당을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들이 있고 그분들이 여의도 정치와 국가 정치를 다 흔들어 버리는 방식으로 가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꾸 한덕수라는 이름을 계속 부각을 시키면 부각시킬수록 국민의힘의 현재의 처지와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아 보여서 어찌됐든 지금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은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과정을 가야지 바깥에서 슈퍼히어로를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눈여겨볼 대목은 국민의힘 지금 경선 주자 4명의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의 변화입니다. 애당초는 김문수 후보만 이런 표현까지 했죠. 한덕수든 김덕수든 이 김덕수는 김문수 플러스 한덕수 같습니다. 다 열려있다. 뭐 시종일관 이런 입장을 했고요. 사실 한동훈 후보도 약간 초기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한덕수와 생각이 완전히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는 한대행 출마한다면 빅텐트는 누구에게 열려있다. 홍준표 후보는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와 함께할 거다. 이제 한덕수에 매달리는 형국이 됐거든요. 매달린다기보다는 이제 한덕수 총리를
1순위로 가장 선호하시는 분들의 분포가 그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꽤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데 한덕수 총리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분들의 표를 2순위라도 얻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를 긍정하는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후보 모두. 국힘 후보 최종 2인에 포함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최종 국힘 후보 2인은 누가 될 걸로 보십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숙제인데요. 한덕수 변수까지 있잖아요 지금. 한덕수 변수를 놓고 본다면 결국은 지금 이 판을 그리고 있는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기대하는 것은 2021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리려고 했던 그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하지 않고 바깥에서 쭉 있다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거를 일종의 딱 잡아먹으면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이런 방식들을 그림을 그리셨다고 언론에도 몇 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그림을 지금 염두에 놓고 국민의힘 내부보다는 이 에너지를 바깥에서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파이를 키우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조응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뭐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홍준표 후보가 그런 점에서 보면 거기 기대에 부응한 거로 보여지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2인 경선에는 아무래도 그런 어떤 조직적 동원력이 가능한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냥 그걸 좀 약간 비관적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특이한 분석일 것 같은데요. 예, 그 처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듣는 네. 분석입니다. 예. 보통 이제 찬탄 반탄 한 명씩 올라갈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그 이제 지금 뭐 여론조사가 워낙 많아서 어떻게 어느 후보가 좀 유리하냐 이걸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김홍 두 분이 결선에 올라가기가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두 분이 결국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윤 대통령과 거리 두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입장인데 그분들의 표를 결국 갈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올라올 수 있는 거야 긍정하겠지만 두 분 다 올라온다는 상황 그러면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포션이 너무 작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듯 보이고 윤 대통령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윤 대통령의 장외에서의 지지 그 규모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가 과연 비슷하냐? 그것을 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서울에 들어올 때 보여줬던 그러한 어떤 강력한 힘 그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가 과연 출마를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하지 않고 출마를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영순 부원장님께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국회 한덕수 대행이 이제 시정연설 하러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뭐 피켓 시위 정도 하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데 좀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좀 약간 좀 야유를 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한덕수 대행 출마에 대해서 약간 경계감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어서요.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황당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놔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놔준 측면이 좀 있는데 그게 대선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위기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제밥에 관심을 놓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좀 비판이 좀 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력이 있어 보여서 그런 건 아니다. 좀 이 상황 자체를 너무 좀 즐기는 것에 대한 약간 좀 뿔나 있는 게 좀 있는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상황은 엄중한데 그리고 대선 관리도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과도기적인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인 활로를 열기 위한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그것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들,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동의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민주당 입장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총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에서 한 총리의 그 어떤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봐서 뭔가
뭐 탄핵 얘기도 좀 꺼냈다가 비판도 했다가 하는 게 있는 반면 너무 비판하면 또 한덕수 총리가 정치적으로 커지니까 그걸 또 자제하는 움직임. 두 가지의 이 선을 지키면서 적절하게 견제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최근 MBS 전국 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1%가 나왔는데 이게 MBS 조사로는 1월 1에 처음입니다. 40% 넘긴 게. 이게 뭐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을? 대선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이제 후보 선출이 임박하면서 잘 모르겠다. 나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유보하는 분들이 아마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분들이 점점점 본인 의사를 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희 후보들 각각에 이렇게 흩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희 당 후보 예비 후보들의 경우에도 지지율을 다 합쳤을 때 얼마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됩니다. 유보층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현상은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고 민주당 후보로 저희도 후보가 선출이 되는 경우까지 나오면 상당히 수치 자체는 올라갈 거다. 중요한 건 차이죠, 차이. 예. 구도, 이슈, 인물 이게 선거의 3원칙인데 구도가 7, 이슈가 2, 인물이 1. 이제 그 선거가 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구도라는 거를 한 방에 뒤엎기는 쉽지 않고 마지막 변수로 이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이슈가 좀 남아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이 미치게 되는데 어쨌든 50.1%를 얻기 위한 싸움이어서 지금 41%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 빈 공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가 결국 남아있는 한 40여일 동안에 민주당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준비했던 것들을 잘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내면서 계획대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에서 뭐 한덕수 대행 얘기도 했지만 마지막 퍼즐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전망도 있습니다. 그 3자 대결 구도에서 뭐 9%, 10%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해서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뭐 홀로 직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게 어떤 변수가 되리라고 봐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완주할 것 같아요. 완주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가뜩이나 저희 당, 저희 계열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데 그리고 탄핵으로 인한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선거라 가뜩이나 저희가 불리한 점을 안고 치러야 하는 대선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그래도 보수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준석 후보가 완주라면 이재명 후보 이기기 더 어렵게 되죠. 한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 쪽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쳤을 때 네.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는다. 그 가능성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준석 후보가 뭔가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에 응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가능성이 없을 경우는 직진한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드디어 만나잖아요. 예. AI 토론. AI 토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이른바 이준석 후보가 공간을 좀 넓게 쓰기 위한 하나의 행보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구원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비치잖아요. 그건 되게 성숙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적 차별성을 딱 두 후보가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두 후보가 그렇게 앙숙인 관계에서 만나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역동성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좀 긍정적 신호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그 어떤 결과까지 갈지는 예측하기가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뭐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변수가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건너가겠습니다. 네, 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게 됐는데요. 검찰은 이제 항공사 경력이 없던 전 사위를 이제 뽑은 게 특혜 채용이고 급여 2억 원이 좀 넘습니다. 이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 검찰 수사를 놓고는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21년 9월에 아마 고발된 사건이었고 23년 가을쯤에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고 이제 조기 대선 앞둔 이 시점에 이제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의견서를 100가지가 넘는 문항을 제출을 해라고 네. 보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기소를 한 거여서 작성 도중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절차를 쭉 놓고 보면 정치적인 어떤 검찰의 기소다라고 보여지고 수사의 내용과 방향도 누더기 기소의 내용들이 좀 많아 보여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비판하는 거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정치적인 기소다,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선 국면에서 이제 민주당 진영에 좀 부정적 영향을, 그러니까 그 느낌을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고려라고 보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 혐의를 놓고 재판에서 계속 재판정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일방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상쇄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흠결내는 모습을 비춰주면 이걸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뭐 언뜻 들어보면 또 그럴 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윤 대통령이 이미 이제 파면된 상태인데 검찰이 윤 대통령 편을 그렇게 들까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 시점에 갑자기 절차를 이렇게 뛰어넘고 기소부터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비판하실 수 있어요. 인정하겠는데 이게 이제 윤 대통령과 이 맞물려서 윤 대통령 지금 또 내란죄 수사도 받아야 되고 김건희 여사 소환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 글쎄요.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뭔가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하겠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요건 관련해서는 너무나 오래전부터 의혹이 진행되어 왔었고 오히려 수사가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늦었다는 그런 또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공교롭다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찰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감사원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끌다가 결론을 못 낸 사안들을 감사원에서 결론을 낸 게 아니라 검찰에 다 넘겨가지고 네. 지금 수사 의뢰를 시키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며칠 상간에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성산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결론을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하는 거로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거로 이렇게 그림을 완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논쟁은 그거 같습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이제 검찰이 이제 해석을 한 거잖아요. 이건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긴 하겠지만 검찰의 설명은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례를 가져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논리 구성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 관련한 사무를 다 총괄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뇌물을 줬다고 생각되는 이상직 전 의원 이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어떤 행정 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면직이 돼야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면직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사위였던 사람을 채용을 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를 주던 거를 안 줘도 되게 만드는 상황이 되니 제3자 뇌물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논리 구성으로 보여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법 전문가들이 잘 판단해서 특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다 따져서 판단될 내용이고 검찰이 일단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기소를 한 거고 뭐 결과 나온 건 아니니까 재판 결과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찰의 주장에 이제 제3자 뇌물을 하려면 청탁의 흔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제3자 뇌물로 하지 않고 뇌물죄로 바로 가서 그럼 결국 대가성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고 검찰의 그 설명 자료를 보니까 결국 공천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뉘앙스를 그걸 풍겼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검찰이 이제 재판 과정에 드러내야 될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 여의도에서 하는 말은 누더기 기소라고 하는데 한번 그냥 재판에서 너 혼자 살아나 봐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검사는 결국 수사로
이 이른바 공소장으로 뭔가 자기의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공소장이 형편없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 창작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소설로 치면 40점짜리 이하의 소설을 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에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가 공교롭게도 전혀 본인의 경력과 맞지 않는 곳에 그것도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취업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례적으로 높은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근데 취업을 시켜준 사람이 또 공교롭게도 민주당의 국회의원 되는 과정에서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 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상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부터가 이상한 거고 어떤 것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는 게 맞겠죠. 근데 그 방법이 기소밖에 없는 겁니다. 재판을 받아서 재판을 통해서 법원에서 이거는 죄가 있다 없다. 그걸로 이제 모든 논쟁이 끝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밟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관계 하나만 바로 잡겠습니다.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 전 사위 명의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월세를 이제 냈던 것이고 생활비는 시부모 댁에서 그러니까 사위의 부모님 댁에서 생활비를 지원했던 걸로 그건 사실관계는 그렇게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런 행태가 이제 정치 검찰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차기 정부에서 이제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하겠다고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인력을 더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죠? 네. 민주당에서 이번 내란 사태를 보면서 공수처가 뭔가 선발이 많이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뭔가 빈 공간이 많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간에도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 잘 안 되고 있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나머지 기능들을 분리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고 기소독점제를 좀 완화시키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랜 동안 고민을 해왔던 것이고 그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정부조직법이 개편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나온 사안 중에 하나는 검찰의 공소기능을 일부를 다 떼내고 그리고 중대범죄를 떼내고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이 세 개의 수사기관과 하나의 공수유지하는 이런 기관으로 좀 재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민주당에서는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박태준 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 폐지 법안 냈고요. 개혁신당도 사실은 3월에 이제 공수처 폐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그 입장으로 계속 가시는 건가요? 일단 이제 공수처가 무리하게 설치가 되고 출범한 지가 이제 4년이 넘었는데 한 3년 넘는 동안은 거의 성과가 없어서 이제 비판을 받다가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니까 달려들었는데 결국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하나도 못 받고 여러 가지로 무능력에 무책임에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해서 체포영장 발부받는 과정부터 이상해졌고 결국 그것으로부터 빌미가 돼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문제가 됐으니까 결국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윤 대통령이 지금 밖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공수처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공수처의 체제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급조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었던 지난 문재인 정권 때의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러한 공수처는 없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하고 수사에 너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과 기소에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으로 인한 문제 이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공감되는 대선 본선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공약화로 다 드러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결국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여서 그거 과정에 이 검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조기 대선을 위해서 이제 양당이 경선을 하는 도중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슈가 또 터졌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를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심리의 속도를 엄청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심리하는 게 보통인데 3일 사이에 이제 2번 열었거든요. 윤희석 대변인. 네. 이게 어떤 의도가 있다 야당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선거법 관련 재판에 대한 입장을 왜 그동안 세게 밝혔는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칙이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까지 3심까지 3개월 이 원칙이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이 선거법 재판, 허위사실 유포 이 재판 관련해서 그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심이 끝났고 대법원으로 지금 넘어가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대설이 또 중간에 껴 있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뭐라도 결론을 내주는 모습을 대선 전에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법원이라는 곳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구나. 그동안에 법적으로 대법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뭐라도 대법원 차원의 결정을 내자. 이런 차원의 움직임이다. 뭐 이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이런 주장이신데. 이례적인 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예. 그거는 뭐 정상적인 프로토콜로 보기는 좀 어렵고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냐는 지금 다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른바 재산이라든지 허위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이 거짓말을 얘기하거나 공보물에 기록하거나 아니면 명백한 거짓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논란의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송하는 과정에 이야기들을 잘게 쪼개고 포괄립죄라고 그랬는데 여러 번 얘기했던 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거를 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이 문제에 의해서 계속 이재명 후보는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지난번에 항소심 재판에서 과거에 대법원 판례들을 잘근 다 이른바 쪼개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판결문을 쓴 내용이어서 저는 법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대법원이 그런 것들을 좀 뭔가 하나의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대선 전에 이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뭔가 대선에 경기장에 난입해가지고 방향을 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전자 쪽에 많이 생각이 좀 동의되는 입장이고 이 과정을 뒤엎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보고 있고 파기자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상황을 다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파기환송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크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뭐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어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그 심경을 이렇게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례적이니까 그렇죠. 이례적이니까. 계속 이 상황이 이례적으로 반복되니까. 판결 방향이나 결과에 대한 어떤 걱정이 깔려 있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뭐 가능성을 검토하겠지만 전체적인 방향과 흐름은 뭐 사법부도 사람인지라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겠지만 저는 법리로 놓고 본다면 이 상황은 뒤엎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뭐 재판 결과를 봐야죠. 우리가 헌재의 이 탄핵 과정, 이 탄핵 그 결정하는 과정도 그동안 뭐 너무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됐어요. 예상하고 다르게 8대0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 이 선거법 관련 재판도 2심이 이렇게 완전히 무죄가 나오리라고 뭐 예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아마 의외의 결과로 좋으셨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법적인 뭐 지식을 갖고 있거나 법조인이라 할지라도 예상이 다 틀렸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 계신 대법원장 포함 14분의 대법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는 자세가 중요하고 이것을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뭐 개입하고 싶어 한다. 절대 그렇게 볼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대법원이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거는 크게 이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지영선 본장님 약간 말씀을 해주셨지만 무죄를 이제 확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유죄 취지로 고법의 사건을 이제 돌려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기 재판이 있는데 이건 뭐 확률상 거의 적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또 유죄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미만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고 이게 변수가 많은 거예요.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저희 보수층 중에 일부는 파기 재판을 해서 100만 원 이상 형이 내려져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인용을 하거나 무죄로,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방법. 그 상황 두 가지를 저는 보는데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정치적으로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대선 치르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설령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대선은 치러질 거고요. 그게 또 확정되려면 고법에서 다시 재판하고 대법 또 가는 겁니다. 재판 5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3번만 끝난 상황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은 딱 하나가 있죠. 현직 대통령에게 대해서 취임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형사 재판이 진행되냐 마느냐, 그 부분의 문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는 민주당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헌법 84조에 관한 이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미리 우리가 이제 앞서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은? 격언 뭐 중에 해석은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격언 중에 미래에 벌어질 일을 현재에 끌고 와서 걱정하지 마라라는 네. 격언이 있잖아요. 좀 그런 거로 보여지고,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유사한 사안을 판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이걸 뒤엎으려면 서울고법에서 판단을 낼 때는 그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잘근잘근 다 하나씩 다 그 기록을 다 남겨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이거를 뒤엎으려면 그 대법원 판례를 뒤엎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본인의 한 1, 2년 전에 대법원 판례를 뒤엎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건 쉽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많은 시나리오를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그중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기보다는 이 정도로 기각하고 끝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헌법적인 상황을 놓고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진행되는 재판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고민들은, 그거는 저는 제 인재 영역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례를 이제 인용을 해서 무죄를 이제 판단했다는 게 우리 최웅선 부원장님의 말씀이신데 네. 그게 아마 이제 정읍시장 맞습니다. 그 선거와 관련된 것 같아요. 네. 윤희석 대변인. 그런데 근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쪽이 왜 대법원이 정치를 하냐? 이 대선이 순조롭게 지금 가고 있는데 왜 느닷없이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는 무죄를 그냥 확정을 해주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또 정치적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법원이 이 대선일을 도과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버린다, 판결을 내려버린다 하면 이재명 대표 당선을 전제로 한 거예요. 예. 그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가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나머지 4개 재판도 가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결정을 반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설과 재판이 4개가 있는 건데, 다수설과 소수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민주당에서 왜 정치적으로 하냐, 그게 아니라 빨리 마무리 지어서 좋다. 헌법 84조에 대한 문제도 더 이상 불거지지 않는 1차적인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민주당이 뭐 대법원이 왜 정치의 중심에 서려 하느냐 이렇게 비판할 여지가 훨씬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부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서 뭔가 파기 재판을 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가 증발해버리는 상황까지 기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는 재판 결과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뀌는 거,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저희한테는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지 왜 법으로 풉니까? 뭐 다 변호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굉장히 현명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다. 뭔가 대법원이라는 곳은 그래도 정치에서 자유롭고
정치와 관계없이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곳이라는 것을 더 확인해주는 조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초현실적, 비현실적인 역사책에나 존재할 법한 내용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예. 그런 우려들이 계속 그런 시나리오들을 검토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기자판 될까 봐 두려우세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5월 11일 그러니까 이제 중앙선관위의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이 대법에서 심리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났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변수를 다 없애버릴 방법도 있는 것이고 지금 사법부에 대한 정치화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화를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그게 다수이든 소수이든 간에 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보면 이번에 조기 대선이 상황이 국민의 통합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고 그 이후에 들어서는 정부도 국민과 싸우려 하지 않고 국회와 정치를 해야지 정치를 이제 제거해버리고 영연백에 집어넣어버리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해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려면 이런 게 좀 정리가 좀 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긍정적인 고려 때문에 저는 빨리 되는 거를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냥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 이재명 후보가 5월 11일 이전까지 좀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대법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거기에 개입하는 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는 어렵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야 아무리 예상을 그래도 별일 없을 거라 하더라도 그래도 법원에 대해서 그것도 대법원장을 향해서 뭔가 요구한다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테니까 조용히 지켜보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여러 지금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당당해 보이잖아요. 무죄를 확신하면 그럴 수 있겠죠. 예. 아니 지금 2심까지 무죄를 받았는데. 예. 1심에서는 꽤 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여전히? 다른 분들이 본인이 아닌 다른 분들은 그렇게 대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피고인 신분인데 예. 그렇게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양가 감정 여전히 두 가지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인데. 저는 뭐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네.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2심 판결의 요지 이게 대법원에서는 충분히 저는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법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 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패한 사람이잖아요. 네. 패한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또 그런 정서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일반인, 그러니까 이게 참 또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일반인인 경우 이름 가리고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가리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라는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역으로 대선에서 아주 아깝게 진 차점자를 선거에 못 나오는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그 재판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그럼 선거를 못하게 하느냐. 예.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이게 이제 법 감정과 또 국민적 어떤 정치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이 맞선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법원도 굉장히 어려운 뭐 판단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 양심과 법 논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역은 추상적이니까 그냥 국민들께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뭐 존중하는 것 그거 이상은 더 뭐 할 게 없겠죠.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서요.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우리 최영선 부장님. 저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굉장히 힘을 합쳐서 단기간에 이 위기 극복을 위한 극단적인 방법,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까지 써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라는 대의 변수가 굉장히 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날선 공방을 하더라도 정책적 내용으로 좀 집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틀어버리거나 아니면 상대를 격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번 대선이 안 이루어지게끔 정책 선거가 되게끔 각자가 다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민주당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조금 늦어져서 아직 후보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일주일이 저희 당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고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정도 되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희 후보가 선출이 되고 또 대선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에서 당선자를 내든 간에 비상한 상황에서 힘을 합쳐서 국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필연입니다. 그 전제에 동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후보도 선출하고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두 분 다시 우리 최영수 부원장께는 정정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네. 국힘의 2강으로 누가 올라갈지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저는 딱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누구? 한동훈 후보는 확실하게 올라갈 걸로 보이고 다른 분 다 확실하게 누구로? 예, 저는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걸로. 홍준표가 아니고. 예. 자, 우리 최영순. 포션이 7대3 이하로 봤는데 예. 그보다 더 높아 보여서 예. 저도 정정하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경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